네, 반갑습니다. 3월 수요 세미나 맡은 정혜영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초보 스텝 청구 관리자 되기라는 코스로 해서 첫 번째 주부터 그리고 네 번째 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책으로만 청구를 배우다 보면은 직접 환자를 접수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들어본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랑 그리고 또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4번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저랑 같이 차례대로 차분히 공부를 해주시면은 아마 책으로만 배우셨던 거랑 다르게 환자를 접수하고 응대하고 청구를 입력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에 따른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건강보험 자격부터 그리고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들, 의료급여 환자 접수하고 수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 그리고 무자격자, 급여 제한자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1번과 2번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모두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강보험 환자와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로 자격이 구성이 되어 있죠. 건강보험 대상자분들은 사실 환자를 접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근데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접수를 하고 수납을 받고 승인을 하는 과정들이 좀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자격 중에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1종과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 무자격자 그리고 급여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무자격자 급여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시긴 하지만 없으시거나 상실하셨거나 아니면은 단지 보험료를 좀 체납하셔서 급여가 제한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차상위 계층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 분들이신데 의료급여로 지정이 안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상위 계층 되시는 분들은 일반 차상위 그리고 법정 차상위 대상이 되면은 차상위 계층이 되는데, 일반 차상위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중위소득보다 밑에 있는 아주 이제 좀 빈곤층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요인이 생기면은 금방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차상위로 구분을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법정 차상위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차상위, 소득 수준이 좀 부족하신 분들, 혹은 이제 법정 차상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다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차상위 계층이 사실 복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치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떤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경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차상위를 만족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고 해서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청구를 좀 배웠다 그리고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차상위 계층 중에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청구 명세서상에 CEF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CEF 대상자들을 보시면은 차상위 1종, 2종이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C랑 EF를 같이 표기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고시문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물론 쉬운 말로 풀이를 해서 국민들한테 적용을 하긴 하지만 의료기관에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문서를 받으셨을 때는 이 CE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종 같은 경우에는 C로 표기가 되고요. 2종은 E랑 F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차상위 희귀 질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고요. E랑 F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 장애인 질환, 그리고 18세 미만인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 경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이 내용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차상위 환자들은 우리가 CEF로 표기를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문서를 보시거나 어떤 책을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CEF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환자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진자 조회를 해주시게 되면은 공단에서 차상위 자격을 띄워주게 됩니다. 차상위 자격이 띄워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공무중증이라고 되어 있죠. 공무중증에 표기가 들어가게 돼요.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은 요 칸이 공란입니다. 근데 차상위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 눌러보시면 체크박스 안에 이 CEF가 보이시죠? 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수진자 조회를 하고 나면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C냐 아니면 EF냐에 따라서 이 번호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조회를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CEF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차상위 환자 얘기를 하면서 인적 사항이 아니라 왜 진료 업무 화면을 가져왔냐면요. 이 진료 업무 화면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세요. 특히 일반 진료 때는 잘 안 그러시는데 선생님들이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틀니 진료를 할 때가 되면은 꼭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보험 구분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구분을 차상위 환자다라고 하면은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차상위 환자는 의료급여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아요. 건강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진료 입력 화면에서 보험 구분이 보험으로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일반 건보 환자처럼 수납금이 계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수진자 조회를 이미 해두신 상황이라면 이미 인적사항에서 C나 EF, 이 본인 부담 경감 코드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 진료 업무에 와서 진료를 입력하시면은 보험으로 보일지라도 자동으로 수납금이 경감 처리가 돼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별표 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차상위 환자의 보험 자격은 의료급여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 대상자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별표까지 굳이 쳐가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차상위 환자라는 인적을 보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한 거죠. 이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진료에서 보험으로 그냥 일반 환자들처럼 되어 있을까라고 해서 이걸 수기로 고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기로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금을 보시면 실제로 진료비도 의료급여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C 차상위 1종에 해당되는 C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E나 F건 같은 경우에는 1,500원, 1,000원, 750원, 25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자격을 알아볼게요. 의료급여 환자는 1종과 2종으로 다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종과 2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은 1종 혹은 2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1종에서는 행여 환자라든지 그리고 타법 적용자라고 해서 이재민, 의상자, 뭐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빈곤층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떤 특정 사유가 있으면 또 등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종은 다른 거 없고요. 1종이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마 요즘은 자격증 시험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세요.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수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다만 환자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접수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고 프로그램이 계산한 거랑 맞는지 맞다면 선생님들이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치과의원, 대다수가 치과의원이시니까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일에 진료 내용과 상관없이 보험 틀니 임플란트는 제외예요. 그거 외에 일반적인 보험 진료들을 했을 때는 당일 진료 내용이랑 상관없이 일단 첫 번째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날 처방전이 나갔냐 안 나갔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나갔다 그러면 진료 내용을 보실 필요 없이 무조건 본인 부담금이 1,000원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 당일에 처방전이 안 나갔다 그럼 진료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진료 내용을 봐주셔야 되는데 진료 내용에서 볼 건 뭐냐면 약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치과에서는 사용하는 약제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약제는 우리 오늘 약제 썼는데요, 뭐 다른 약제 썼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청구를 안 하는 약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청구를 별도로 하는 약제를 뜻하고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약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마취를 한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제를 사용했다, 즉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1,500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만약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이 원해 처방전이 나간 경우랑 마찬가지로 1,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환자분이 문의를 했을 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의료급여 환자 접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의료급여 접수 처리하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항상 설명을 드려도 항상 헷갈려 하시고 왜냐? 이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청구를 정말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하는 치과들을 살펴봐도 의료급여 환자가 매달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루틴하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서 넘겼는데 다음번에 개념 정리를 잘 안 해놓으면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급여 일종은 의뢰서를 받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되나? 근데 이 환자는 왜 또 의뢰서가 있지? 라고 하는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그걸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도표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의료급여 환자를 접수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급여 환자에 한해서예요. 자, 급여 환자면 이 환자의 자격이 1종인지 2종인지 의료급여는 1종이랑 2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1종인지 2종인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의료급여 2종이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적사항 잘 입력하시고 수진자 조회해 주신 다음에 진료를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1종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1종은 뭐가 문제냐면 1종이신 분들 중에서 선택 의료급여 기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선택 의료급여 기간이라는 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자, 의료급여 1종이 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 환자가 선택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선택기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뢰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선택기간이 없다.
그러면 의료급여 2종 환자분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수진자 조회 잘 해주시고 진료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택기간이 있는 환자예요. 아까 제가 의뢰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만약에 의뢰서를 환자가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안 가져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 가져왔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급여 진료 하셔도 되고 비급여 진료 들어가셔도 되고 상관없이 그냥 급여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료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의뢰서를 안 가지고 왔다. 그럼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전액 본인 부담 처리. 그래서 우리가 급여 환자 접수 처리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 환자의 자격, 1종인지 2종인지. 그 1종 환자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선택기간이 있는 환자인지 없는 환자인지. 1종이라고 해서 선택기간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선택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기간이 없는 환자는 그냥 진료 보시면 되고요. 선택기간이 있는 환자다. 그러면 이때만 의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환자는 의료급여 1종이면서 의료급여 선택기관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환자들은 사전에 접수하실 때 의뢰서를 가져오지 않으시면은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면은 치과에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선택기간이 있는 급여 1종 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의료급여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들만. 왜냐하면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워낙에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를 남용할 수도 있겠죠. 진료를 남용하게 되면은 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진료기관을 이용하다 보면은 본인 부담금에도 좀 많이 발생하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만성질환 때문에 중복투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된 하나의 지정된 기간을 이용하게 되면은 만성질환으로 장기 투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기가 좋겠죠. 근데 만성질환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이 환자가 A병원도 갔다가 B병원도 갔다가 C병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같은 약을 물론 요즘은 DUR이 걸러주긴 하지만 완벽히 걸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환자의 기존에 처방받던 상태라든지 뭐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으로 중복투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기간을 적용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의료급여 1종이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기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이 혜택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을 해두시면 서류 처리를 해두시면은 그 선택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 부담금,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없으시더라도 내가 해놓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개 기간에 대해서 선택기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기본적인 만성질환이 1개 내지 2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혹은 1년 이상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만성질환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은 2개 혹은 뭐 최대 3개까지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는 1개를 선택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2개 정도까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이 직접 이제 시군구 의료급여 관할 부처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게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처리를 해주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을 해두시면은 선택 기간을 우리가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했을 때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선택급여 기관을 했는데 그러면 급여 1종이고 선택기간이 있는지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나요? 라고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선택기간은
인적 사항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즉 우리가 인적 차트 만드는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수신자 조회한다고 해서 이 환자는 선택기간이 있습니다 라고 알림이 뜨지 않아요. 다만 그 환자분 등록 처리하시고 나서 진료 업무로 재빨리 넘어가서 보시면은 진료 업무나 혹은 이제 진료일 이동을 하셨을 때 요 메모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해당 환자는 선택의료 급여기간이 지정된 환자로 진료 의뢰서가 있는 경우만 급여 적용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좀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는 날짜를 이제 매번 옮기실 때마다 팝업이 뜨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계속 뜨는데 뭐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료일자 옮길 때마다 알림 처리만 되는 거라고 노티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메모가 이 진료 업무에서 뜬다. 그러면 선택기간이 있구나. 이 환자 의뢰서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의뢰서 여부 확인하고 진료가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료급여 의뢰서, 의뢰서는 선택병원이 있는 환자는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급여 1종 환자를 접수하실 때는 의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급여 의뢰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와요? 뭐 치과에서 직접 요청을 해야 되나요? 팩스로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치과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환자한테 직접 선택기관으로 등록하신 병원에 가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또 플러스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택기관이 한의원인데 뭐라고 적으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의뢰서 내용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환자가 불편해서 보러 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한의원에서는 치실까지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어디가 아프대요, 충치가 있는 거 같대요, 그 부분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어느 정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의뢰서 없이 선택기간이 있는 1종 환자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서가 없는 환자분들은 비급여 진료만 진행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비급여는 우리가 급여, 공단을 청구하는 금액도 없고 정해진 금액을 환자한테 100%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만 하실 거라면 무방하지만 급여 진료를 하실 거라면은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한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에 급여 진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다음번에 급여 진료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환자한테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번 내원할 땐 꼭 가져오셔야 돼요라고 여지를 줄 수는 있지만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올 때부터 급여 진료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의뢰서 없으면은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걸 사전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선택기간 의뢰서를 한번 받으면 그 다음번에는 추가로 안 받아도 되나요? 혹은 저희는 처음에 초진에만 받고 안 받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의료급여 의뢰서 같은 경우에 해당 진료에 대해서 1차에서 2차 단계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차로 후송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의뢰하는 단계적 진료인 경우에는 원래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1년마다 신규 제출,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선택기간 이용에 의해서 진료 확인, 그러니까 의뢰서를 받으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갱신 기간 자체가 복지부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을 했다든지 2년이나 3년 만에 재내원했다든지 아니면 선택기간도 환자들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전의 선택기간이 아닌 새로운 선택기간에 대한 의뢰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건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새로운 의뢰서를 좀 받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초진에 받아놓으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지만 해당 치과의 자체 규율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체 규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어떤 환자는 받고 어떤 환자는 5년도 지났는데 안 받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룰,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을 때, 구한이 내원했을 때는 선택 기간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 몇 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가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2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분들 수납하고 승인 처리하는 거 어려운 부분 있으신데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